그 유튜브에 강의를 혹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도 엄청 보셨네요. 작년에 그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고 작년에 50분 동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받은 피드백 중에 조금 더 천천히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한 60% 정도가 의사 선생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신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신 경우에는 또 조금 좀 더 생소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강의 보신 다음에 질문사항으로 몇 가지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오늘은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다시 한번 강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Q&A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때 Q&A를 또 받아서 하는 식으로 그리고 강의 진행하다가 저희 이제 소규모이기 때문에 중간에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면은 중간에 질문을 좀 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좀 개념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때 정말 다 소화했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저거는 좀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 좀 말이 꼬이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알려주셔서 오늘 끝나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100% 다 소화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코र्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AI 강좌 많이 들어보시면은 이제 알고리즘 짜는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코딩하는 거 얘기하고 특히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임상검증은 소프트웨어 만들어지면은 내가 임상에서 쓰면서 좋은지 나쁜지 환자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면 되지. 그래서 그 코딩하는 쪽에 많이 그 부분은 또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시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하나 생각하실 거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AI 소프트웨어가 의료 현장에서 쓰이게 되려면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식약처도 통과해야 되고 또 널리 쓰이려면은 심평원에서 이거는 써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경제적인 보상도 따라온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쓰는 것 때문에 내가 보험이 됐건 아니면 개인 지출이 됐건 뭔가 비용을 더 지불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만족을 하고 궁극적으로 의사나 환자가 볼 때 이 소프트웨어 진짜 쓰는 거 괜찮겠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널리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의료에 뭔가 약이 됐건 기구가 됐건 뭔가 도입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사실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까다롭긴 한데 여하튼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거쳐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시면 개인이 그냥 나 이 소프트웨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쓰기에는 의료라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임상검증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측에서 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약도 생각해 보시면 제약사에서 만들어서 임상검증을 하지만 초기 실험 단계에서부터 동물 실험하고 사람에 들어오고 그 수많은 과정이 있고 그러고 제약사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약을 소비하는 의료인과 환자가 이제 임상검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약사에서 약을 만드는 과정에 엄청나게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다음에 실제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좀 큰 스코프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시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인트로덕션에 가까운 개념적인 너무 어렵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이 슈퍼바이스드 알고리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병이 있다, 없다. 이런 상황에 좀 더 맞는 거가 되는데, 근데 의료에 들어오는 AI가 슈퍼바이스드 러닝도 있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도 있고, 그리고 알파고로 잘 설명이 되는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러닝 방식은 있기는 한데, 사실 엄밀히 보면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도 슈퍼바이스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답을 주거든요. 뒤에 가서 몇 개의 체인의 디시전의 체인이 있고, 하지만 끝에 가서 답을 주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조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니면 환자의 아웃컴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지 좋은 모델이 나오는 건 맞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에 쓰이는 AI는 거의 대부분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의 이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의료용 AI에는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피니션, 베이스 컨셉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요것부터 좀 상당히 작년보다는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특히 야 이건 쉬워도 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랬더라도 다른 의사 선생님들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 AI 도구들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도구, DG가 있다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결국 진단 검사입니다, 맞죠? 예, AI 툴은 진단 검사고, 진단 검사가 있을 때 진단 검사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임상 검증의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DG가 있는, DG가 없는 자료를 모아서 테스트를 저렇게 하는데요. AI를 적용을 하는데요. 그럼 AI에서 DG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2x2가 생기는데, DG가 있는 것 중에서 AI가 DG를 얼마나 찾아내느냐, 저 종방향으로 해서 전체 중에 TP, True Positive라고 나온 게 이게 이제 Sensitivity인 거죠. 민감도. Specificity는 DG가 없는, 거기에 AI를 돌렸더니 DG가 없다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중에 TN, True Negative라고 한 게 이게 이제 Specific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검사의 어떤 성능을 말해주는 제일 중요한 지표로 돼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저거를 가지고 일하시진 않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하거든요. 검사에서 포지티브가 나왔을 때 이 환자 진짜 포지티브야?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포지티브로 나왔는데 네거티브일 수도 있거든요. AI가 저기서 어떻게 워킹을 하느냐. 그래서 AI가 포지티브로 나왔을 때 실제로 DG가 있을 저 횡방향 중에 분모로하고 TP, True Positive, 이거를 이제 저희 일반적인 방법론에서는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양성 예측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네거티브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sensitivity, specificity는 DG 프레밸런스에 무관하다.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방법론적으로 아주 맞게 기술하려고 제가 앞에 제너럴리라고 붙여놨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일반적으로 DG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뒤에서 이제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한번 그냥 들어두시면 되고, 반면에 이거는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는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AI를 만드시면 가령 저 체스트PA가 있고 체스트PA에 저 노듈이 있는데, 체스트PA에 있는 노듈이 렁캔서냐 아니면은 비나인 노듈이냐를 감별하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AI가 최종적인 결과는 렁캔서 아님 이렇게 결과를 주기는 주죠. 그런데 이미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 한꺼풀 까보면은 속안에는 그냥 알고리즘에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알고리즘 결국 계산해 보면은 쭉쭉쭉쭉 나가서 엄청나게 복잡한 이퀘이션이 있고, 맨 마지막에 자연수 같은 걸로 뽑아주거든요. 그게 뭐 0에서 1이 됐건 마이너스 1에서 1이 됐건 뭐 0에서 2가 됐건, 그건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가령 맨 마지막에
로지스틱 펑션 같은 거를 달아놓으면 0에서 1까지 나오고 약간 probability 개념 같은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threshold 밸류를 둬서 그 threshold 밸류 이상은 런캔서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펑션을 썼을 때 0에서부터 1.0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령 0.1에서 컷을 나눠서 0.1보다 크면은 폐암이라고 하자. 밑으로 나오면은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컷을 낼 수도 있고요. 요 다음에 컷을 넣을 수도 있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연속하게 나오기 때문에 값은 제가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예시를 드느라고 했지만 가령 0.73289 막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컷을 나누는 거는 굉장히 촘촘하게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컷을 나누게 되면 가령 여기 0.3에서 컷을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는 어떤 자료에서 보면 전체 100개의 런캔서가 있었는데 여기서 컷을 나누면은 그 중에 요만큼은 캔서가 아니라고 판정할 거고 요만큼은 이제 캔서라고 판정을 할 거죠. 그 다음에 250개의 캔서가 아닌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러면은 요만큼은 잘못 판정하는 거죠. 요만큼은 캔서가 아니라고, 캔서가 아니라고 제대로 판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컷을 나누는 것마다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컷을 여기서부터 캔서라고 부르자 했더니 센시티비티는 100, 스페시피시티는 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컷을 쭉 올려서 가령 여기다 해놓으니까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이 0.8은 좀 넘어가야지 캔서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센시티비티가 이제 쭉 떨어지죠. 그런데 스페시피시티는 굉장히 올라가고 당연한 겁니다. 트레스홀드를 쭉 올리면은 그거를 패스를 해야지 런캔서 콜이 나오니까 센시티비티는 낮아질 거고요. 반면에 펄스 콜을 안 만들 테니까 스페시피시티는 올라가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X축은 1 스페시피시티입니다. 스페시피시티가 없는 거를 없다고 하는 확률이니까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false positive rate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false positive rate를 X축, 요거는 true positive rate죠. 있는 거를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플러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ROC 커브입니다. ROC 커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ROC 커브를 이건 엄청나게 뭔가 복잡한 뭐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간단한 커브예요. 여기는 false positive rate, 여기는 true positive rate 해서 컷오프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잠깐 진행하기 전에 제가 마우스를 쓰려고 했는데 아마 마우스가 워킹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보이게 바꿔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인공지능 논문들 많이 보시면은 거기서 결과값으로 AUC, Area Under the Curve라는 거를 제시를 하거든요. ROC Area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밑에 면적을 이걸 구하는 겁니다. 면적 구하는 거는 아주 정교하게 구하시려면은 이제 곡선 그래프니까 밑에 이렇게 적분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100%까지 가서 이게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1로 된 정사각형이니까 저 ROC 커브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넓이는 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진단 성능이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약간 좀 이게 좀 리얼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컷오프를 실제적으로 0부터 1까지 다 컷오프를 쓸 일은 없잖아요. 어딘가 중간에서 컷오프를 잡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OC 커브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쪽하고 이쪽은 그래프를 그리느라고 자료가 들어간 거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ROC 커브를 전체를 안 쓰고 부분만 떼서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컷오프를 딱 하나로 잡을 수 있으면은 그 컷오프에서 딱 잘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컷오프에서 딱 잘라서 평가를 한 게 이제 어느 한 시점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값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저 ROC 값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컷오프를 어디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를 이렇게 같이 페어로 제시하는 게 이제 그게 좀 표준적인 방법이 되고요. 컷오프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X축은 1- 스페시피시티고 Y축은 센시티비티이기 때문에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가지고만 만들어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ROC 커브가 있을 때 ROC 에이리어라는 거는 이 면적이고 전체적인 오버올 퍼포먼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A 같은 경우 이거는 가상에서나 있는 거죠. 이게 1이 되니까 완전 퍼펙트한 항상 맞는 이런 건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둥글게 돼서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게 되겠죠. 여기 D가 이게 정말 확률적으로 동전 던지기 하면 D에 나옵니다. 그럼 ROC 에리어가 삼각형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0.5보다는 0에서 1까지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ROC 커브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테스트 리절트를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포지티브 나오면 네거티브로 돌리고 네거티브 나오면 포지티브로 돌리면은 그거의 퍼포먼스는 사실은 이쪽에 요 라인에서 이렇게 딱 엎어져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0.5에서 1 사이에 놓이는 값이고 크면 클수록 퍼포먼스가 좋은 거고 이제 저거를 문맥을 풀어보면은 이쪽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스페시피시티의 에버리지라고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은 센시티비티의 에버리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 컷오프를 실제적으로 모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자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거는 좀 아셔야 되고.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아까 그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ROC 에리어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안 받고 프리티 밸류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포지티브 프리딕티 밸류 보는 거죠. AI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90% 나오고 스페시피시티가 90% 나오는 AI인데 요런 환경에서 그 AI를 써봅니다. 여기 보면은 DG가 있는 게 90, DG가 없는 게 10, 토탈은 100 해서 프레밸런스는 전체 서브젝트 중에 DG가 있는 서브젝트가 얼마 되냐 90%의 프레밸런스. 그렇게 하면 PPV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가 포지티브가 나왔을 때 82명 중에 81명이 포지티브예요. 그러니까 저런 세팅에서는 요 AI를 가지고 AI가 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요런 환경으로 가서 여기 프레밸런스가 50%예요. 50%였고 50개 DG가 있는 것 중에서 45개 맞췄고 50개 DG가 없는 것 중에서 45개 맞췄으니까 90% 맞죠. 맞는데 PPV를 보면 여기서 테스트가 포지티브로 나와봐야 50분의 45로 여기처럼 그렇게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PPV는 90%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반대 상황으로 가보면 DG가 있는 게 10%, DG가 없는 게 90%에서 프레밸런스가 이제 10%밖에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AI를 가지고 왔는데 AI에서 포지티브라고 나왔을 때 사실 반밖에 안 맞아들어가요. 똑같은 AI인데 이 환자분에 갔더니 AI에서 병이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반면에 저 환자분에 갔더니 AI에서 병이 있다고 하면 반 맞고 반 틀려요. 그럼 쓸모없는 AI죠. 이제 이게 프레밸런스의 개념인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그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ROC 에리어 같은 경우는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좀 스테이블한 퍼포먼스 인덱스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논문들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논문에서 이거 센시티비티 얼마다, 스페시피시티 얼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게 현장에서 느끼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거는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AI에서 나오는 값들도 아까 딥러닝 모델, 그 체스트 XA 딥러닝 모델에서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값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종의 프로바빌리티 개념처럼 나오거든요. 가령 0.5면은 50%의 확률로 런캔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나와서 컷오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를 때는 그냥 0.5에서 한번 잘라보자 뭐 이렇게도 하는데 왜냐하면
런캔서일 확률이 아닌 확률보다 좀 높으면 런캔서라고 생각하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AI의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바빌리티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PPV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AI의 그 컷오프도 사실은 그때그때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런 프레밸런스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좀 보정하는 차원에서 AI 컷오프를 이쪽에 갖다 놓으면은 사실은 좀 많이 낮춰야 될 수도 있죠. 이쪽에 갖다 놓으면 또 많이 높여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컷오프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밸런스 이펙트 관점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AI 성능 평가할 때는 저걸로 평가를 해요. 저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스테이블한 값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게 클리니컬 세팅에서 AI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퍼포먼스는 아닐 수 있다. 아셔야 되고, AI 결과는 프레밸런스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AI에서 제시하는 프로바빌리티는 일반적으로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다. 프레밸런스 상황에 따라서 트레스홀드 다 따로 잡아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결과가 제시가 됐을 때 저 트레스홀드를 그러면은 어떻게 잡느냐, 이거 좀 고민이 되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쓰이게 하려면 런캔서라는 값을 줘야지 AI 아웃풋에서 0.3759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서 나올 때 저 컷오프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검증된 컷오프가 쓰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좀 많이 아세요. 많이 아시고, 프레밸런스 이펙트에 대해서는 꼭 여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과대학 교육하게 되면은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방의학에서도 강의하고, 그래서 잘 아시는데, 스펙트럼 이펙트라는 거는 사실은 진단 분야 아닌 경우에는 많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펙트럼 이펙트라는 거는 뭐냐면, 디지즈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어떤 클리니컬한 매니페스테이션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런캔서가 있는 90세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런캔서가 있는 운이 없는 20세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런캔서가 있는 담배를 50년 동안 피워가지고 COPD가 막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런캔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는데 런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런캔서가 없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아주 건강한 군대 지금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폐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COPD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엠피세마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 TB가 알아서 런이 굉장히 지저분한 탄광 쪽에서 일을 해서 진폐증이 있는데 런캔서가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없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디지즈가 있는 환자나 없는 환자나 디지즈 있다 없다, 디지털에서 말하는 0, 1이 아닌 거예요. 매니페스테이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가 있어요. 에이지, 젠더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 직업,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코모비디티, 특정 올간의 어떤 코모비디티 같은 거. 근데 온콜로지 같은 데서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 스테이터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제너럴 컨디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시각화해서 설명드리면 편하기 때문에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디지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매니페스테이션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건 환자 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산을 만들 거고, 디지가 있는 사람도 산을 만들 거죠. 그래서 프레밸런스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총수와 요 안에 들어있는 총수를 가지고 전체 총수 중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산의 어떤 크기, 그게 이제 프레밸런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지즈 매니페스테이션 스펙트럼은 산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어떻게 생겼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AI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는데, 나는 외래에서 환자를 보는데 주로 담배 많이 피신 COPD 환자를 봐요. 그래서 그 환자에서 이 AI를 써서 런캔서 얼마나, 이 사람들 체스트 찍는데 런캔서 얼마나 잘 찾나 이거를 보려고 하는 상황과, 건진에 있는 의사예요. 그래서 되게 패들은 깨끗해요. 그 상황에서 건진 체스트 PA 판독하기 힘드니까는 거기에 AI를 써서 런캔서를 찾아보자 하는 상황이, 그 두 상황에서 디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스펙트럼은 완전히 다르겠죠. 이 모양도 완전히 다를 거고, 그 두 개가 오버랩되는 정도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저게 오버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버랩이 많이 되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구별을 해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어렵겠죠. 오버랩이 안 되고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 당연히 구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사실은 진단 검사의 AI의 성능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고,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거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겟 파퓰레이션을 정하고 자료를 모을 수도 있거든요. COPD 환자에서 AI가 렁캔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모델을 만들어서 쓰겠다 해서 COPD 환자에서 체스트페이를 다 이렇게 모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모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렁캔서 있는 체스트페이 좀 한창 모으자, 렁캔서 없는 체스트페이 좀 한창 모으자 그래서 여기서 찔끔찔끔 어디서 떼고 여기서 찔끔찔끔 어디서 떼고 그러다 떼다 보면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이쪽 겹치는 데 조금 나오고 여기서 많이 나오고 겹치는 데 조금 나오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컨비니언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모으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놨는데 그거를 현장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쪽을 충분히 못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 갔을 때 퍼포먼스가 바뀔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재밌는 상황이 생기냐면 의료진이 판독을 하는데 이건 뭐 체스트페이 거는 순간에 0.5초 만에 정상인 거 알겠어요. 그거 또 컴퓨터 돌리고 그러시겠어요? 귀찮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이렇게 하고 좀 애매한 것들만 뽑아놔서 그거 AI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여기가 뽑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AI 만들 때는 여기하고 여기가 레프리젠테이션이 많이 될 수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거는 어떤 AI를 쓰든지 좀 많이 생겨요. 이제 이게 스펙트럼 이펙트고요. 그래서 스펙트럼 이펙트는 sensitivity, specificity, ROC 에리어 이런 거를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리고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컷오프를 하나 잘라서 요거하고 요거를 구별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 산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산이 어떻게 겹치냐에 따라서 컷오프 위치가 변하는 거 잘 아시겠죠? 그래서 컷오프도 바꿔버리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스펙트럼 이펙트는 sensitivity, specificity, AUC에 다 영향을 미친다. 컷오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프레밸런스 이펙트는 그냥 컷오프에 영향을 미치고 PPV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저 sensitivity, specificity, AUC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스펙트럼 이펙트는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AI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 때 보이는 퍼포먼스하고 리얼월드로 들어올 때는 프레밸런스 이펙트와 스펙트럼 이펙트가 다 끼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든 AI가 현장에서 어떻게 퍼폼을 할지,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상당히 모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나오는 개념들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놓은 거고, 이 전체를 두리뭉실하게 해서 문헌들에 보면 그냥 다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좀 컴포넌트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매서메티컬 오버피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 분석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있죠. 통계해보면 여러 가지 리그레션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하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데이터를 그렇게 완전히 핏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그 안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요걸로 데이터 다 설명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딥러닝은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으면 사방 쫙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퍼펙트한 핏을 만들어내고, 자료만 많이 있으면은 아무리 복잡해도 뭐 100%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웬만큼 복잡한 것 다 핏을 다 해내요. 딥러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 머신러닝 분야가 아주 센세이션을 했던 게, 딥러닝이 데이터를 핏하는 게 사람이 손을 안 대더라도 핏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서메티컬리 너무 오버핏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가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이게 어긋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핏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적용 가능하게 하려고 레귤라리제이션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매서메티컬 오버핏은 사실은 많이 고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이슈는 아니에요. 저거는 수학적, 공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스펙트럼 이펙트하고 프레밸런스 이펙트는 의료적인 측면이고 기본적으로 자료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의료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학자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또 좀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어려우신 부분이어서 이제 이 부분을 특히 임상검증을 하시는 의료진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은 요거 당연히 보면은 조금 애큐리시가 리얼한 것보다 좀 과장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애큐리시가 과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컷오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현장에 어떻게 도입하지 뭐 이런 이슈가 생겨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AI의 퍼포먼스가 평가가 돼야 되고 또 AI의 퍼포먼스가 나온 결과를 볼 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피폴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고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게 최종 이 AI를 소비하시게 되는 환자분들이 그걸 못할 테니까요. 이제 의료진이 전문가로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냥 90%래 그러면 좋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90%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요거를 해주시는 게 의료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I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일단 엄청나게 많이 모읍니다. 모아서 이게 머신러닝 그 공학 쪽에 보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죠. 데이터를 많이 트레이닝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게 또 조금 약간 혼선의 여지가 있어요. 공학 쪽에서 밸리데이션을 말하는 거는 조금 모델 튜닝입니다. 뒤에서 또 좀 보여드릴 텐데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다 골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에서 나중에 소비자한테 제시하려면은 모델 아웃풋을 0.373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런캔서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트레스홀드도 잡아야죠. 예. 근데 트레스홀드 잡는 거는 물론 이제 리얼하게 가면은 또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여하튼 간에 트레스홀드는 잡아야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튜닝 과정 그거를 이렇게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문헌을 보실 때도 밸리데이션?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튜닝인데 공학 쪽에서 밸리데이션이라고 써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의학 쪽에서는 이 용어를 여기 밸리데이션이라고 쓰는 거를 혼선이 있어서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자마 같은 데서는 이제 저런 용어를 쓰면은 이거 튜닝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문헌에 상당히 혼선이 많이 돼서 요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가 어떤 개념으로 쓰였나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를 조금 따로 떼놓죠. 되게 전체 데이터 중에서 랜덤하게 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무자르듯이 자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두 과정에 안 쓰죠. 안 쓰고 따로 떼놓는데 그거는 이제 공학자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매서매티컬리 오버피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보여줬던 데이터에서 다시 퍼포먼스를 재면 이게 오버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시험으로 보면은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나눠주고 야 빨리 가 그러고 뒤에 가서 이제 걷었다가 야 다시 시험 보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서매티컬 오버피팅을 좀 교정하는 차원의 성격이 강한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펙트럼이나 프레밸런스 이펙트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결국은 이 자료를 모으는 과정의 속성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이 자료가 지금 프레밸런스 이펙트나 스펙트럼 이펙트에 의해서 뭔가 리얼월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부를 뺐다고 해서 여기에 안 쓰였다고 해서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왜 그런 이슈들이 생기느냐 그거는 한번 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플릿 샘플 밸리데이션은 초기 문헌에는 저거를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라는 얘기들을 좀 했어요. 튜닝에 쓰이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매서매티컬 오버피팅을 교정을 해서 저거를 보려고 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문헌에서 거의 그렇게 안 쓰고요. 공학 쪽에서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의학 문헌에서는 당연히 안 쓰고 저거는 인터널 밸리데이션의 하나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모델 튜닝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하시죠. 트레이닝 커브 그리잖아요. 트레이닝 커브에서 실제적으로 트레이닝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맞추면서 이건 모델 오버핏을 매서매티컬 오버핏을 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이거는 스펙트럼 이펙트, 프레밸런스 이펙트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겁니다. 스펙트럼 이펙트하고 프레밸런스 이펙트가 나오는 거는 이것도 또 방법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또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특히 의료진 아닌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아니고 데이터를 조금만 모아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요, 그 데이터 잘 모으시면 되죠. 심지어는 데이터 모으기 위해서 랜덤하게 트라이얼을 할 수도 있죠. 깔끔하게 좋은 데이터. 예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써서 모델링하고 이렇게 좀 작은 모델링 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그냥 제너럴라이즈 하는 것도 그냥 내 파퓰레이션으로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의료 데이터는 사실 이렇거든요.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자료를 모으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가령 병원마다 상황 다 다르죠. 저는 아산병원에 있는데 아산병원에 있는 자료 가지고 모델링 했다고 해서 과연 부산대학교 병원에 맞아 들어갈 거냐? 그건 뭐 안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인마다도 달라요. 저희 병원이 크다 보니까 헤파톨로지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A 선생님은 환자를 이런 식으로 보시고 B 선생님은 이렇게 보시고, 그거 알아가지고 환자들이 또 다 그렇게 가요. 그러면은 A 선생님 자료 가지고 만든 AI 모델이 B 선생님 외래 진료실에서 워킹을 할까? 별로 안 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더군다나 그게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하더라도 탁소노미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EMR이 A병원 EMR이 B병원 EMR하고 그냥 그대로 컴파터블하게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요새 이슈가 사실 많이 돼서 구글이나 이런 데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 교육과정을 보니까는 이제 김남국 교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이쪽 영상 쪽에 많이 이게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여기 참석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내과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되게 핫한 분야가 사실은 EMR 데이터 가지고 AI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케일도 훨씬 크고 좀 더 이렇게 의료 혁신의 본연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의료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중에 원 오브 댐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핫한데,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다 보니까 이게 컴패터빌리티나 기관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EMR을 여러 사설업체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사설업체가 약간 삼성, LG 이런 식으로 EMR도 큰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지분을 미국 EMR에 한 30%를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 뭐 15%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병원 네트워크 내에서는 괜찮겠죠. 근데 삼성하고 LG가 서로 간의 기술을 이렇게 쉐어할 것 같지 않으시잖아요. EMR 회사가 똑같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쪽에서는 가가고교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ABCD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이 중간에서 이것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FIRE라고 들어보셨어요? FIRE, 그 FIRE가 아니라 FHIR이라는 건데요. FIRE. 이게 이제 EMR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만들려고 텍스노미 같은 거를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먼 데이터 모듈이라고 해서 CDM이라는 것도 있는데, CDM은 조금 그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EMR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게 다른 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A병원 AI가 과연 B병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하나 까보다 보면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데, 데이터 시프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령 영상 쪽으로 보면은 기기가 지금 MRI 잘 아실 텐데, MRI가 현재는 주종이 1.5 테슬라 하거든요. 3 테슬라로 막 빨리 바뀌고 있어요. 몇 년 있으면 3 테슬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 테슬라 가지고 AI 만들어놨더니 3 테슬라에 쓰려고 했더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죠. 안 맞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일반적인 EMR 환경에서는 어떠냐? 심평원에서 뭐 보험급여 되는 거 이거 됐다 안 됐다 하나 바뀔 때마다 막 갑자기 진로 막 바뀌죠. 그리고 사실은 환자는 똑같은데 보험 삭감 안 되려고 요 세팅에서는 질환명 코드 이거로 들어갔다 또 세팅해 가면 또 이걸로 또 바뀌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게 너무 외부의 영향인자들이 많아요. 이게 호모지니어스일 수가 없어요. 데이터 쉬프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만들어 놓은 AI가 내일 쓰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병원마다 당연히 결손 자료는 당연히 많이 다른 패턴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진료를 보는 게 데이터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게, 이게 메디컬 데이터다 보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작업을 해서 컴퓨터에 인풋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큐레이션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새 이 부분은 하나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감한 자료에서 이제 데이터가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밖으로 더 못 나갑니다. 특히 의료인들하고 콜라보레이션하는 이제 공학 쪽에 계신 선생님들은 조금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리고 점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없어서, 법이 없을 때 요거 하면 위법이다 그러면은 이제 클리어한데, 법이 없기 때문에 이 행위가 적법한 행위냐 위법한 행위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점점 컨센서스는 가령 아산병원에 있는 제가 한 검사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공대 선생님하고 쉐어를 했을 때 제가 그거를 디시전을 못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디시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료를 내보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좀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병원의 오토라이제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상당히 좀 연구하기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변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이제 거기서 오는 리워드들은 또 어떻게 배분돼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미국에서 수가 하나 생겼죠. 구글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가 집단 소송에 걸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판결이 첫 사례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영향 많이 받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 받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데이터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의료 빅데이터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찬밥더벅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 AI 만들어가지고 요 파퓰레이션에 써야지라고 하지만 빅데이터 모으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모으다 보니까 그냥 막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모으는데 메디컬 데이터는 바이어스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리얼월드로 옮길 때 스펙트럴 이펙트, 프레벌런스 이펙트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평가를 할 때 내가 이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환자군에서 어떻게 펄품하는지를 잘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절차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영상 자료에서는 조금 이게 좀 덜한 걸로 돼 있거든요. EMR은 상당히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영상도 보시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헤파토마를 진단하는 AI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타겟으로 쓰는 파퓰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C 바이러스 포지티브고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있어서 뭐 시로시스 조금 오는 것 같고 그런 사람에서 CT, MRI 했으면 거기서 이제 서베일런스로 헤파토마 진단하는 AI를 만들겠다. 그럼 그런 파퓰레이션 뭐 이런 모양이 있겠죠. 그런데 자료를, 영상 자료를 모으려고 했더니 이제 아예 처음부터 CT, MRI하고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저희 병원의 모 헤파톨로지 선생님이 영상학과 난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어. 난 CT, MRI 다 안 시킬 거야. 뭐 난 피검사만 볼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한테 MRI 검사하세요 그랬더니 꼭 그 비싼 검사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많이 빠져나가요. 영상의학과로 오기 전부터 많이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로 와서 저희가 공대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보낼 때 우리 병원에 얼굴이 있지, 그리고 컴퓨터 프로세싱 할 때 좀 잘 안 되는 거 보내드리면 그분들 수고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데이터 보내겠죠. 또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성공적으로 검사가 됐으면 이제 휴먼이 리딩한 거를 레이블로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검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휴먼이 판단을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그거 빠지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병리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헤파토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3의 레퍼런스를 붙이면은 제3의 레퍼런스를 다 거치는 임상 자료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아니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빠지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아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힘든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제 500케이스 모았는데 이게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좀 모으기 쉬운 식으로 모은 건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모았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쭉 모았어요.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자적 양심에 해당되는데 이빨이 많이 빠져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개발하려고 가져가시는 데이터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괴리가 생겨요. 이게 이제 그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공개적인 거 말고도 뒤에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다 보면 바이어스가 생길 구석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초기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논문이 당연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진지해졌거든요. 아, 이거 AI 괜찮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현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재미거리가 아니라 그럼 현장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정말 환자들한테 써야 되고 사회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럼 좀 진중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이 아주 좋은 저널들이 나옵니다. 뉴모니아 진단하는 체스피A AI 만들었는데요. 우리 병원에서 잘 됐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이렇게 됐고, 요거는 당뇨성 망막증 진단하는 AI인데 아주 야심차게 자마에 실렸으니까 굉장히 야심차게 했죠. 퍼포먼스도 좋고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막 10만대로 사진을 모아서 했는데 이 5개 병원 데이터만 보여드리는데 ROC 에이리어가 퍼펙트한 거에서 한 88점까지 이렇게 벌어지죠. 이제 저게 우리 병원에서는 그럼 88점이 나올 것이냐 98점이 나올 것이냐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98점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의 환자들한테 쓰는데 이게 88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의료인이 그거를 알고 환자들한테 프랙티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환자에서는 얼마나 나올까 이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거 란셋 온콜로지에 나왔어요. 이거 좀 대단한 스터디였는데 이거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에서 타이로이드 캔서를 진단하는 AI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비슷하죠. 여기도 센시티비티 보니까 92점도 나오고 84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영상의학과 분야에서는 MGH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상당히 진솔한 발표라고 이렇게 뭐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데 브레인에 해모리지 있는 거 CT를 이제 AI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MGH에서 알고리즘을 짜서 만들었더니 처음에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막 이렇게 나와요. 야, 되게 괜찮다. 그래서 이제 MGH 응급실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봤대요.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현실에 봤더니 87%, 58%였어요. 저런 일들은 생기는데, 근데 저런 일들이 생길 때 개발자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근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잘못하신 게 없어요. 이게 데이터의 네이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데이터의 네이처가 상당히 리얼월드는 베리어블하고 만드는 상황은 굉장히 정제된 익스페리멘탈 세팅이고, 그래서 이걸 리얼월드로 환원을 할 때 어떤 피폴들이 있는지를 클래리파이를 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이거를 신경을 쓰신다기보다는 사용자 측면에서 엑스퍼트 유저, 환자가 아닌 의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보들을 만들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신 있게 환자에 적용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국내 데이터랑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내 모 회사에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AI거든요. 체스트 PA 판독하는 AI인데 5개 병원 가렸는데요. 국내 병원도 있고 외국 병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면은 ROC가 1도 나왔네요. 깜짝 놀랐어요. 퍼펙트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야, 이 AI는 모든 병원 다 워킹하고 엄청 정확하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은 하나 또 거풀을 좀 벗기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AI ROC 에이리어가 높다는 것만으로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컷오프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병이 있다 없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컷오프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고 나다 보니까 스페시피시티가 어디는 100점 나왔는데 어디는 56점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AI가 퍼포먼스가 좋은 AI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내 환자에서 컷오프를 도대체 얼마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 들어와서 쓰였을 때 그냥 만드는 개발업체에서 만든 컷오프만 가지고 딱 들어왔다가 이런 병원에서 그것만 믿고 썼다가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저빌리티 이슈로 요새는 많이 디스커션을 되고 있는데 이제 내막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고 식약처에서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꼼꼼하게 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심평원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심평원은 이미 한 단계 걸러져서 오기 때문에 조금 괜찮겠죠. 근데 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약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하는 단계가 굉장히 엄격하고 스케치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약은 이런 실수가 좀 적거든요. 근데 약도 그렇게 해서 3상 다 거치고 다 나갔는데 마지막에 문제 생겨가지고 나중에 판매 취소되고 문제 생기는 사례들이 가끔 나오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 프로세스가 사실은 더 좀 루즈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 이제 엑스퍼트 엔드 유저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져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혹시 AI를 개발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나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스펙트럼 같은 이슈가 눈에 상당히 들어오는 거시적인 거죠. 흑인, 백인. 흑인이 아무래도 언더 레프레젠테이션 되는 거는 맞고, 이게 이제 의료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 쪽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법률 영역에서 AI 많이 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인가 뭐 챌린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건 내용 주고 그거 가지고 이거 뭐 과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 판정을 내리라 그랬더니 AI가 한 거는 90몇 점으로 막 했는데 변호사들, 엄청 유명한 변호사들 모여했는데 60몇 점 나와가지고 또 막 신문에 대서특필 됐었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그래서 리걸 시스템에서 사실 들어와서 많이 쓰는데 이게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흑인만 계속 잡아가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국제적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거 구글에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구글에 접속하면은 저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있나 봐요, 자동으로. 그냥 재밌는 툴인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이 흑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저거 해결하려고 계속 고민했는데 결국 해결 못했어요. 2년을 들이다가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구글 저 사진을 보고 읽어주는 거기에는 저 고릴라를 없앴다고 그랬나? 흑인을 없앴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아예 저거를 그냥 항목에서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데이터 자체가 아주 매크로스코픽하게 바이어스가 있으면 그 바이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의 데이터가 인풋이 되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는 좀 적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스펙트럼 이펙트나 프레버런스 이펙트나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한 차원의 이슈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차원의 문제들은 이런 큰 소셜한 스케일에서 문제가 안 일으키더라도 하나 또 좀 곤란한 게 안 보여요. 자, 가령 삼성병원과 지방에 있는 좀 작은 병원 이렇게 하면 좀 보일 수 있죠. 그 정도면 보이는데 대개는 뭐 그런 이슈보다는 조금 더 구석구석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안 보여요. 자, 흑인, 백인 이건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면 만들어진 AI가 과연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에서 이게 잘 워킹을 하느냐 그냥 데이터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그래서 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열심히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이언스 같은 저널에서도 나와요. 이런 일반 과학 저널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냐. AI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그럼 다 클리니컬 리서치 하면서 AI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좋은데 뭐 무조건 얼마든지 다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걸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예시를 하나 이거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논문인데, 레디올로지라고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제일 탑 저널이거든요. 임팩트 팩터가 7점 좀 넘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이거 되게 좋은 연구구나, 이걸 따라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몇 가지 포인트는 있어요. 이게 방법론적으로 아주 탑 스터디냐, 아니면 탑픽이 상당히 좀 이노베이티브해서 그래서 탑 저널에 실렸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아주 탑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임상검증 측면에서 어떻게 했냐면, 브레인 MRI에서 애뉴리즘을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데, 이제 2개의 병원에서 브레인 MRI 찍은 사진을 다 모아서 판독문을 들여다봤더니
그 판동문에 애뉴리즘이 있다고 한 사진들이 다 모았더니 한 68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브레인 MRI 보시면 혈관 뭐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애뉴리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적당히 섞였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튜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를 떼서 이렇게 스플릿 샘플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브레인 MRI를 딥러닝을 이용하면은 애뉴리즘 찾을 수 있구나라는 그 개념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 스터디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저 병원에 있는 MRI가 예를 들어서 P사의 MRI다. 그러면은 S사 MRI도 많이 쓰고 G사 MRI도 많이 쓰는데 그 MRI에서 나온 영상은 조금 속성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워킹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방사선사가 MRI를 찍는데 뭐 이렇게 찍는데 저 병원 가면 또 조금 뭐 환자 틀어서 찍든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런 기술적인 베리에이션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워킹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런 거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일반적으로 그럼 그 병원도 좀 자료 좀 뽑아줘봐요. 그러면 또 똑같이 하겠죠. MRI 찍은 사람 중에서 판동문 봤더니 애뉴리즘 있는 사람들 다 모으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했더니 괜찮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워킹해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저기도 돼요. 제너럴라이저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테크니컬한 베리에이션 레벨의 제너럴라이저빌리티라고 해서 그거를 테크니컬 밸리디티라고 그러고 테크니컬 로버스트니스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AI가 만들어지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령 여기 신경과 선생님 명단에 보니까 없으셨던 것 같긴 한데 가령 신경과에서 응급실에서 머리가 갑자기 엄청 아프다고 하는 환자가 왔어요. 그런 환자를 브레인 MR을 찍었어요. 애뉴리즘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런데 신경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 다들 바빠가지고 응급실에 금방은 못 가보겠고 뭐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밤에 야간에 또 없고 뭐 이래가지고 MRI를 누군가는 좀 빨리 봐줘야겠는데 그럼 그 AI가 봐. 그래서 AI가 내 응급실에 온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고 온 사람을 봐서 애뉴리즘을 찾는다. 그러면 스토리가 바뀌었잖아요. 위에서는 모든 환자가 애뉴리즘 다 있었죠. 여기는 애뉴리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머리 아픈 게 애뉴리즘 때문에만 아픈가요? 애뉴리즘 때문에 아픈 사람은 사실 소수죠. 예?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프레밸런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애뉴리즘이 있으면 좀 어지러질 수도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럼 이제 외래를 보는 겁니다. 신경과 선생님이 외래를 보는데 외래에서 나 환자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애뉴리즘 의심되는 사람 MRI는 좀 AI가 한번 좀 보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면은 또 그 상황은 응급실 상황하고 또 완전 다르죠. 스펙트럼 바뀌었죠. 프레밸런스 바뀌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AI가 어떻게 퍼폼할지 모르고 그럴 때 AI 아웃풋의 컷오프를 어디로 정해줘야 될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게 클리니컬 퍼포먼스, 클리니컬 밸리디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도입되려면은 사실은 이런 정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런 부분에 좀 많이 포커싱을 하고 우리 더 나가서는 요거 뒤에서 짧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 AI를 썼는데 아까 응급실 세팅으로 생각하면 신경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콜 받아서 금방 오기 어렵고 영상의학과 의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밤에 AI를 썼더니 우리 애뉴리즘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나중에 신경학적 후유증 이런 거 생기는 게 우리 병원이 옛날에는 20%였는데 이제 10%로 줄었다. 우리 병원 케어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야지 환자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뭔가 막 중간에서 복석을 하고 뭔가 막 뉴 테크놀로지를 한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 왜 저러고 있지? 왜 골은 안 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의료 수가 형태로 돼서 지불을 해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환자라도 그렇죠. 나는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는 의료진들은 많이 뭐가 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나한테 의료비를 조금 더 내라고 그래요. 환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같은 데 가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임상검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응급실 세팅이나 외래 세팅에서 그 클리니컬 밸리디티, 클리니컬 퍼포먼스를 보는 거를 방법론적으로는 요 다이그노스틱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 아까 보였던 2x2인데 디지즈 있는 사람, 디지즈 없는 사람 이렇게 임의로 뽑는 게 아니라 개념이 상당히 쉬워요.
먼저 내가 상대할 환자군을 정해요. 정하고 그 환자군에서 다 뽑아요. 아니면 그 환자군에서 무작위로 뽑아요. 그러면 그 환자군의 저 스펙트럼이나 프레밸런스 잘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 병원에서 하면 여러 병원의 제너럴라이지빌리티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후향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전향적으로 해야지 빠지는 게 없겠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파퓰레이션이 됐으니까 여기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구하는 건 뭐 당연히 구해지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리얼한 퍼포먼스를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워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컷오프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하라는 게 이제 그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고 개념은 쉬운데 이런 개념이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보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까지 이거를 안 했다고 하는 게 이거 뭔가 내가 뭔가를 좀 니글렉트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개념이 많이 보급이 안 돼서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보급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이런 개념이 보급이 안 돼 있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문헌 검색 통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메디컬 이미징을 딥러닝 같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알고리즘 만들었던 거를 논문 찾아보니까 작년 상반기 한 8개월 했는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퍼브메드 찾았더니 한 2,700건이 나와서 제가 저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도와줄 그 같이 연구를 할 군대에 가 있는 저희 선생님을 펠로우로 들어올 예정인 선생님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열심히 저 2,700개 논문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이제 516개도 엄청 많죠. 그거 다 열심히 읽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먼저 그 스플릿 샘플이 아니라 어쨌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한 게 보니까 스터디가 6%예요. 많이 안 하고 있죠. 스플릿 샘플 단계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한 거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그노스틱 코홀트 개념을 가지고 한 게 그러니까 1%예요. 99%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현재 현실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허가가 돼서 판매가 되는 AI가 국내에도 꽤 있고요. 외국에는 더 있죠. 그런데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의료보험권으로 들어온 거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의료보험권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아웃컴이 좋아지는 것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이 클리니컬 현장에서 쓰일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임상검증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해서 보시면 휴먼 슈퍼비전, 휴먼 AI 콜래보레이션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다. 개발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좀 어텐션을 하시는 게 괜찮아요. 이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월드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이런 데에서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IEEE에서도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AI를 굉장히 잘 만들어놔도 아까 현장에서는 또 트레스홀드를 어디에다 정해서 이거를 결과를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되죠. 그거를 하나하나 그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 어떻게 검증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맞추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임상검증만 하다가 뭐 사용은 못하고 맨날 연구만 하다가 끝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사실은 현장에 보급이 돼야 돼요. 되는데 내 환자들에서 요거를 AI가 디지가 있다고 할 때 요거를 정말 디지 있다고 덥석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거는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디스크레션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왜 국내에서 나온 체스PA 판독하는 AI에서 스페시피시티가 100%에서 50몇 %까지 변하는 예에서 보여드렸듯이 AI에서 나오는 결과를 휴먼 인터벤션이 안 들어가고 그대로 탁 받아들이는 소위 스탠드얼론 AI라는 거는 처음에는 좀 얘기가 나오다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는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스탠드얼론 AI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만들더라도 그거를 쓸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AI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면 커머셜하게도 이게 좀 넌센스죠. 두루두루 써서 많이 보급이 돼야지 사실은 개발하는 사람들도 보람이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메디컬 AI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휴먼이 해석을 같이 해줘야 되는 이런 세팅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 개발하고 그거를 보급하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의 개념을 휴먼 위드 AI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휴먼 vs AI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이제 에티컬한 측면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AI를 가지고 의료를 혁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의료를 혁신하는 게 결국은 의료를 발전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있고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그거 두 개를 더해야지 더 잘하는 거지. 왜 둘 다 약점이 있는 것끼리 싸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당연히 두 개를 같이 써서 환자한테 더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프루프 오브 컨셉이나 테크니컬 밸리디티 보실 때는 리미티드 세팅에서 휴먼 vs AI 이런 비교는 괜찮아요. AI가 얼마나 퍼폼을 잘하는가. 그래서 휴먼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휴먼만큼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런 리미티드 세팅에서는 AI가 휴먼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개발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휴먼보다 좀 잘 못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계산기로 컴퓨터하고 곱셈, 나눗셈 계산기하고 대결하실 건가요? 터무니없죠. 덧셈, 뺄셈도 안 됩니다. 저 두 자리 숫자는 포기고 한 자리 숫자는 한번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기하고. 그거예요. 알고리즘이 리미티드 세팅에서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세돌이 알파고를 그 한 게임 이겼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구글이 그때까지 그만큼 그걸 개발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더 임프루브 되긴 했지만, 그래서 리미티드 세팅에서는 알고리즘 만드실 때 프로브 오브 컨셉이나 테크니컬 밸리디티 레벨에서는 휴먼보다 낫다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실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그게 이제 현장으로 들어올 때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현장으로 들어올 때도 휴먼 vs AI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그거는 현장에 보급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되는 단계의 디자인을 생각하실 때는 휴먼 위드 AI가 휴먼 언론이나 아니면 AI 언론과 비해서 어떻게 더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AMA하고 월드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이런 어떤 개념을 보급하는 거는 워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를 앞으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 안 쓰겠고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Augmented Intelligence라고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이러는 거죠. 스탠드얼론 AI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스탠드얼론 AI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하나 지금 허가를 받은 게 있어요. 미국 FDA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 IDX-DR이라는 다이아베틱 레티노퍼티 진단하는 장비거든요. 이거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알파고 때나 비슷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스탠드얼론 AI가 나왔으니까 야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의 하나의 획을 그을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스탠드얼론 메디컬 AI가 나왔다.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신문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신문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뭐 아이 재밌는 얘기고요. 네, 뭐 그러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FDA 허가를 받을 때 이거 문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결과를 가령 마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눈 해보고 자기 당신 당뇨성 망막증 있어요. 이렇게 사진 뽑아주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의료인한테 임신 키트 같은 경우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미국은 제네틱 테스팅도 다이렉트 컨슈머한테 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다이렉트하게 일반인들한테 전달되는 게 임신 키트, 그죠? 약국에 가서 임신 키트 사서 해보고 포지티브. 근데 그거는 어떤 이게 사회적인 어떤 개념이나 플로우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임신했다라고 그러면은 다음날 산부인과 가시죠.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9개월을 기다리겠다 집에 이렇게 있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이렉트 컨슈머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거 다이렉트 컨슈머가 아니에요. 안과 의사가 꼭 굳이 컨펌할 수는 없는데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인디케이션이 당뇨 없는 사람 쓰면 당연히 안 되고 중증 당뇨 망막병증만 진단하고 재진할 때 팔로우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초진에만 쓰고 환자 파퓰레이션이나 속성이 바뀌어서 그래요. 다른 질환 진단 안 하고 성인만 해야 되고 밑에 또 이게 앞권이죠. 톱콘 NW 400장비에서만 써라.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스펙트럼 이펙트나 프레벌런스 스펙트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줌으로써 그 영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나오는 결과는 이건 상당히 릴라이블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스탠드얼론 AI를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보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깝깝해져요. 이게 좋은 어프로치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의료 분야의 자료의 성격상 이게 좋은 어프로치가 아니고 의료의 공익성이라든지 의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료의 혁신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어프로치가 아니고 커머셜하게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은 리미티드 세팅에서는 휴먼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열심히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이걸 제너럴라이즈 하는 여러 리얼월드 상황에서 어떤 피폴들이나 어떤 클래리피케이션이 필요한지를 임상 검증 데이터를 빨리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임상 검증에서 이게 마지막 단계 이 부분은 사실은 자세하게 말씀을 여기서 굳이 드릴 필요는 없어서 작년보다 조금 뺐는데요. 이 부분 아까 그 신경학적 후유증 애니비즘 있는 환자 신경학적 후유증이 뭐 남느냐 안 남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네이처에 실렸어요.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EMR 자료 가지고 AI 만드는 거 상당히 핫하거든요. 그게 더 이미지보다 요즘은 더 대세인 것 같아요.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크 지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코스에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많이 강의를 하시나요? 요 책자에 보니까 대부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고 이미징이 좀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EMR 자료에서는 많이 써요.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피검사 생각해보세요.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미징은 싱글타임이죠. 싱글타임에 하나의 태스크 뭐 이렇게 식으로 되는데 EMR 자료들은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쓰고 그거를 이용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모든 자료를 다 넣는데 이 자료는 뭐 생각하실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막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뭐 가령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도대체 간호사가 나를 하루에 몇 번 보러 오느냐, 나를 찾아오는 하루에 방문객은 몇 번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여러 무슨 가능한 클리니컬 월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능한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그럼 뭐 랩이나 바이탈 사인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수만 건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만 건을 X 변수로 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가지고 해서 키드니 페일리어가 생기는 거를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를 인터로게이션해서 히든 인포메이션 뽑아내는 거죠. 구글 서치를 막 찾아봤더니 인플루엔자 예측이 되더라. 뭐 이런 성격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시럼 크레아티닌으로 리날 페일리어를 예상하는 것보다 이틀 먼저 리날 페일리어가 조짐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돼서 네이처에 실렸어요. 검증 물론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R 데이터 병원 간에 뭐 여러 다양한 상경 이 병원에서만 되는 거냐 다른 병원에도 되냐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 됐다고 했을 경우 이거를 이제 현장에 도입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AI를 쓴 군에서 뭔가 실제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보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죠. 랜덤을 해요. 그래서 일부 환자는 이 AI도 같이 쓰면서 진료를 하고 일부 환자는 그냥 기존의 시럼 크레아티닌 가지고 하는 겁니다. AI가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주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주는 거에 문제는 그럼 이틀 먼저
디텍트를 하면 거기에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취할 액션이 없다. 그러면은 이틀 먼저 알아가지고 괜히 당직 의사는 이틀 동안 더 피곤한 거죠. 예, 이틀 뒤에 알았으면 당직 이틀 들서도 될 것 같은데 뭐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매니지먼트하고 매칭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정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끔 틀리는 경우가 생길 텐데 틀리는 경우에는 오버 트리트먼트가 되죠.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버 트리트먼트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RCT를 해서 양쪽을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메디컬 이미징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니드가 좀 적을 겁니다. 적고, 그런데 EHR 베이스드 AI,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애큐리시 검증뿐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해서 페이션트한테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많이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고, 재밌는 게 구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구글 사실 AI 분야에서는 현재 메디컬 AI 분야에서는 뭐 넘버 원이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에서 나와서 발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AI 알고리즘 결국은 이렇게 해서 RCT 데이터 있어야 되고 이렇다. 그게 모르겠어요. 작은 회사들에서 보면 뭐 당신들 잘 나가는 회사고 큰 회사니까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민초 회사들은 힘들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의료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스터디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여기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영상의학과를 뭐 씻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임상과하고 영상의학과하고 좀 속성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좀 약간 진단 내리고 뒤에서 물러앉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 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임상의학과 선생님들은 환자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AI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동안 영상의학과 분야에서 연구가 엄청 나왔지만 그냥 이거 잘 맞아 안 맞아 그러고 나면 이제 관심이 확 없어져 버려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임상과에서는 그래서 이거 환자한테 도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에 확실히, 그래서 환자한테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이게 확실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RCT가 요새 하나둘씩 나오는데 임상과 선생님도 있으세요. 영상의학과에 AI 스터디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RCT 사실 잘 안 나오고요. 요거 소화기내과에 실렸던 건데 어트 되게 좋은 저널이죠. 콜로노스코피 영상 분석해가지고 폴립 찾는 AI 만들었는데 이거 쓰면서 콜로노스코피 하니까는 훨씬 잘 찾아요. 네, 사람이 좀 정신 안 차리면은 미스하는 거 이런 거 옆에서 다 표시해 주니까, 이런 거 익스피리언스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펠로우 선생님들 콜로노스코피 하고 그러면 도움 많이 되겠죠. 그런데 RCC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뒤까지 한번 다 까봤어요. 폴립을 다 뺐어요. 히스톨로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AI 쓴 쪽에서 좀 너무 많이 뗐어요. 네, 굳이 안 떼도 캔서 안 되는 것들을 막 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니드죠. 환자에게 큰 도움은 뭐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죠. 시술하는 사람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시술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1000명 정도 하니까 이제 퍼포레이션 같은 것들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매시브하게 스크리닝 세팅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퍼포레이션 케이스 나올 거거든요. 불필요한 폴립 됐는데 퍼포레이션 됐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확 환자한테 이제 나쁜 효과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올 수 있고, 이래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자고 그러는 거고요. 요거는 산부인과 건데요. 란셋에 실렸는데, 분만장에 가면 자궁 수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태아 심박수 측정을 항상 하죠. 그런데 가령 에클람지아나 그 여기 의사분들 아니신 분들은 임신 중독증, 막 임신성 고혈압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이게 태아가 자칫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해요.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래서 태아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당장 제왕절개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거 인턴하면서 참 난처했던 게 이거 밤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 정말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I를 만들었어요. AI가 그 두 개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좀 이상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오렌지색 문자로 보내주고, 많이 이상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빨간색 빨리 와서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편해지는 거는 여기서는 주요 포인트로 보진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산모의 문제도 더 적어지고 특히 피터스, 태아의 문제가 나중에 이제 태어난 애들의 신경학적 후유증 같은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없나 이런 거를 이제 진짜 환자 입장에서 본 거죠. 근데 엄청난 스터디예요. 이게 영국에서 했는데 47,000명을 랜덤했고요. 랜덤 스터디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24개 병원. 정말 앰비셔스하게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양쪽에 차이가 없었어요. 양쪽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거 개발한 회사는 좀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보험을 안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험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이거 쓰면서 24개 병원에서 했던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인터뷰 받아보면 이거 있으니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 꽤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환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임상에 들어왔을 때 의사들이 편리하게 해줄 수 있으면 최소한 의사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스트롱한 에비던스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더 놀라운 게 이 회사는 사실 뭐 조금 보험 됐으면 더 상업적으로 성공했겠지만 크게 돈 손해 안 본 거는 영국 정부가 돈 냈어요. 6 밀리언 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90억이거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소프트웨어 좀 간단해 보이는 소프트웨어죠. 이거 EKG 판독하는 거나 이거 판독하는 거 좀 AI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로우 클래스일 수도 있거든요. 막 이미지 가지고 EMR 데이터 가지고 막 엄청 팬시한 AI 모델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 소프트웨어 임상 검증하는데 영국 정부에서 90억을 들였거든요. 이런 거 여기 혹시 저기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만나실 분들이 있으면은 특히 인더스트리에서도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우리 정부는 좀 아쉽게도 이거 뭐 녹화돼서 유튜브 올라가면 정부 관계자가 저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좀 많이 약해요. AI 관련해서 이 사업은 이게 복지부 주관인지 뭐 과기부 주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기부나 산자부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아래 한글 MS 뭐 오피스 만드는 거하고 뭐 다르냐 좀 이런 개념이고 복지부에서 임상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힘 훨씬 세겠죠 그쪽이. 얘기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한 뭐 100억, 150억 정도 정부에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AI 가지고 달에 착륙해야 되는 좀 이런 개념이 있고.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나온 소프트웨어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소프트웨어하고 나중에 어떤 거 쓰시겠어요? 이게 국제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너무 속도만 강조해가지고 진짜로 좀 제대로 된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뭐를 하면서도 하나도 상업 안 하고 있죠. 예. 구글은 알파고 그거 할 때 이세돌 상금만으로 10억을 책정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거는 정말 이런 면에서 사실은 전문가 집단 이런 역할이나 어떤 무게중심 잡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끝부분으로 와가는데 그럼 이제 다 이제 원리는 알겠고 그럼 이거 실제로 다 해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죠. 여기까지 하세요 이런 건 없고 물론 제도적으로 디파인은 좀 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 당연히 검증 잘 된 게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영국에서 한 것 같은 그런 거를 사지 검증 안 된 거 안 살 거거든요. 뭐 당연한 거죠. 내가 임상검증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더 좋은 퍼포먼스로 옆에서 임상검증 더 많은 게 툭 치고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제 이런 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마트에 맥주 엄청나게 저렇게 요새 외국 맥주들 들어와가지고 많은데 뭐 저것도 다 사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드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게 현장에 도입되는 게 제도적인 걸로 보면은 두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키가 되는 단계가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FDA 통과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임상검증 자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통과를 하죠. 근데 레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에비던스 요구되는 것도 많지 않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요새 조금 상당히 쉽게 돼서 이제 조금 올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는 거는 그냥 팔아도 된다. 여기 진열장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내 맥주가 팔릴 것이냐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내 맥주가 팔리는데
이 AI가 팔리는데 의료 보험도 된다 그러면 엄청 잘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의료 보험이 된다 이런 거 되면 이제 진열장에 있는 것 중에서도 막 잘 팔리게 되는데 그거 하려면 당연히 더 높은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시각처 통과했는데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 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심평원에서 왜 또 평가를 하고 막 이럽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각처 통과는 판매허가다. 그 다음에 의료 현장에 들어올 때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심평원에서 이제 보험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료기술은 거기에 또 하나 사이드로 붙는 게 네카,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게 있죠. 이제 그 두 가지에서 이제 총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2단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다는 거는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주셔야 되고, 근데 이게 그 IT 인더스트리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약하고 조금 달라요. 약은 시각처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심평원 통과가 거의 같은 패키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약처를 통과할 때 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비던스를 높게 잡았어요. 초기 에비던스를. 그래서 3상 다 통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식약처 통과됐다, 미국 FDA 통과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심평원 통과하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심평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CMS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하는 걸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이제 AI 쪽에서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하는 이런 정책들도 뭐 정부에서 작년에 만들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한 거죠. 약처럼 두 가지가 묶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초기 시장 진입을 쉽게 해주는데 의료 현장 진입에서 다시 한번 걸르는 단계가 있어서 그 두 개를 합쳐놓으면 초기 시장 진입도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죠. AI에 대해서 처음에 시각처 통과할 때 삼성 데이터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좀 표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테이블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게 FDA, 우리나라 식약처, 여기 보험급여 평가는 우리나라 심평원, 네카, 미국은 CMS.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프로프 오브 컨셉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크니컬 로버스티니스 보는 거 있죠. 테크니컬 밸리디티. 그 정도 나오면은 통과돼요. 그러니까 임상 코홀트에서 다이그노스틱 코홀트 디자인으로 해서 거기서 퍼포먼스 내고 이런 거 하면은 좋은데, 사실은 없어도 시각처 통과 돼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 임상 환경으로 들어와서 클리니컬 밸리디티, 더 나가서 이제 클리니컬 유틸리티, 이거 환자에 대한 어떤 임팩트를 보는 거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심평원, 네카 이런 식으로 해서 대도권에 들어오고, 이게 여기 이제 방법론을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하나 재밌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지표에 보면은 여기는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만 있죠. 근데 여기 코홀트 개념으로 들으니까 여기 이제 확률 개념이 여기 들어있죠. 이게 여기에만 적혀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강의 드리면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사실은 제가 강의를 좀 어수룩하게 했더라도 이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를 봤을 때 이런 얘기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으면 저는 참고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자마 에디터가 하워드 바크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탠포드에 얼마 전에 가서 MGR을 했던 것 같습니다. MGR을 하면서 거기서 요 말을 했대요. 우리 AI가 사람만큼 한다는 논문 안 받아줄 거니까 보내지 마라.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듣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설명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누가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약간 그런 얘기 있고 그래서 이 방점을 보고 as good as humans, 야 의사 다 끝났다. 자마의 에디터가 AI가 사람만큼 한다고 했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클리니컬 임팩트가 뭔지를 보는 걸 원한다. 이제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참 사람들 집요해요. as good as이기 때문에 AI가 사람보다 낫다는 연구는 자마에서 받아준다는 메시지였어요.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나온 배경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점은 저거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2017년도에 자마에 이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이게 뭐냐면
브레스트 캔서에서 엑실러리 노드 메타스타시스 가는 거를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드가 있으면 프로진을 수술장에서 낸 다음에 있으면 여기 다 다이섹션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노드 여러 개 뗐는데 노드 구석에 튜머셀 한두 개 있는 거 사람이 그거 구석구석 다 찾는다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AI를 만들었어요. 노드의 브레스트 캔서가 메타스타시스 가는 AI를 만들어서 패톨로지스트하고 AI하고 경쟁을 했어요. 근데 경쟁을 할 때 땡 시험처럼 했어요. 한 케이스 보는데 1분. 패톨로지스트들 상당히 부담됐겠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패톨로지스트보다 AI가 좀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프루프 오브 컨셉이에요. 스플릿 샘플을 가지고 했어요. 이제 제너럴라이저빌리티 이런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재밌게 읽었는데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야, 자마에서 왜 내가 보낸 원고는 맨날 떨어뜨리면서 왜 이거는 왜 붙여졌지? 좀 뭐 내용은 재밌지만 좀 그런데. 근데 이제 자마에서 요거에 같이 나와서 에디토리얼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붙여진 이유는 디지타이제이션이 안 된 의료 자료 지금 거의 유일한 게 패톨로지죠. 요새 패톨로지 팩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패톨로지 슬라이드를 다 스캔해서 엄청나더라고요. 웬만한 샘플 H&E 슬라이드만 스캔해도 테라바이트 나온다는 막 얘기가 있고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40배, 400배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여하튼 요새 디지털 팩스가 이슈고 디지털 팩스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붙여서 패톨로지가 사람이 고생해야 될 거 아니면 패톨로지스트들이 머리 써야 될 거를 이렇게 좀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톨로지 AI 만드는 게 상당히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관해서 뭔가 이게 마일스톤이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같아요. 디지털 이제 의료 자료에서 마지막 디지털 이제 그래서 붙였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자마에서 논문 나오면 매주에 에디터가 이제 팟캐스트로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이거 스플릿 샘플에서 낸 거 실어줬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리얼 클리니컬 케어에서 어떻게 펄풍하는지 보여주는 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클리니컬 콜트에서 리얼 세팅에서 어떻게 이런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더 나가서 스탠포드에 가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환자 아웃컴 좋아지는지 보여줘.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해.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틸트에 올라온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면 뭐 에스부데스에다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자마이니까는 이거를 orthodox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할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AI와 관련해서 개발이나 연구를 하실 때 상업화를 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의 이제 FDA나 식약처 통과하고 그다음에 신병원 통과하고 이런 프로세스에서 기대하는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카데믹 퍼블리케이션을 하는 거는 의학 분야에서는 점차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돼서 초기에는 이런 개념들이 없어도 좀 퍼블리시가 잘 돼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스탠다드가 높아져요. 지금 보면은 레디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안 되면은 탑저널에서 좀 잘려요. 그런데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꼭 코르트 개념으로 막 이렇게 막 또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디올로지나 온콜로지에서는 아직도 스플릿 샘플을 가지고 해서 아주 노블한 아이디어면은 괜찮다 해서 실려요. 근데 카디올로지나 온콜로지도 영상의학보다 조금 한 1년 정도 뒤따라오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거기도 눈높이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준비를 하시면은 향후에 1년이나 뭐 2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니까 지금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공학 쪽은 또 좀 다르죠. 공학 쪽은 또 알고리즘이니까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상검증에 관련된 연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이제 끝났는데 서울인데요. 프로프 오브 컨셉이나 테크니컬 로버스티니스하고 임상검증에서 말하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그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임상에 도입되는 어떤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휴먼 위드 AI로 생각을 하셔라. 휴먼 vs AI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특히 요새 EHR, EMR 베이스드 AI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어느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건 뭐 답은 없죠.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많이 하시면은 좋은 거고 많이 할수록 소비자가 뭐 더 좋게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